여러분 14쪽에 여러분 우리 희곡이 뒤로 안 한. 14쪽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극갈래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서정갈래 시를 배웠고 서사갈래 소설 배웠어. 이제 그럼 이제 극갈래라고 하는 이제 갈래를 한번 정리할 건데요. 극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크게 묶어요. 뭘로 나누냐면 무대 위에서 상연, 연기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러분 우리 희곡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고,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라고 하는 여러분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작품이 희곡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희곡을 시나리오로도 변환한 여러분 학습 활동도 있으니까 두 가지 내용을 다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여러분 희곡의 특징을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건데, 희곡은 여러분 이제 특징이 여러 가지를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소설이랑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나리오랑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그럼 얘는 무대 위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연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무대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1000명, 10,000명 여러분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우죠. 그러면 여러분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 시간을 막 얘들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얘들아 공연하면서? 그거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시간적 제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갑자기 여러분 한국으로 배경을 바꾼다고 하면 그 무대 뒤에 있는 여러분 배경들을 다 바꿔야 되거든. 한순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에도 제약이 있죠. 그래서 얘는 제약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등장인물의 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모두 다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도 연기를 해야 되니까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서술을 할 거냐면 무조건 현재화해서 제시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소설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도 쓰고 현재 시제도 쓰고 미래 시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무조건 현재화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또 어떤 역할이 어렵냐면 시간하고 공간에 제약이 생겨. 근데 여러분 시간하고 공간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장면이라고 하거든. 시간, 공간을 합쳐서 장면. 그러면 얘네들의 제약이 생기니까 장면을 쉽게 변환을 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장면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시간하고 공간을 합쳐서 장면이라고 해. 근데 그 장면의 전환이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소설가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에요. 서술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소설은 서술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에서는 말하는 사람인 화자가 있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교술갈래의 수필도 여러분 배우겠지만 수필도 서술자가 있어요. 근데 유독 말해놓는 사람이 없는 게 희곡밖에 없어 얘들아. 그래서 얘만 서술자가 없다. 자, 그러면 사건을 어떻게 전개를 시키냐면 서술자가 없으니까 등장인물의 행동으로 제시를 해요. 행동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대사로 제시를 해요. 조사 좀 다르지만 여러분 요거 행동과 대사로 사건을 제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물의 행동과 대사로만 여러분 사건 인물을 제시를 해주면 이거를 여러분 우리 직접적 제시였어? 간접적 제시였어? 간접적 제시지. 그러면 간접적 제시는 여러분 무슨 여러분 방식에 해당하냐면 보여주기 방식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건을 보여주는 방식의 여러분 문학이다. 그래서 얘는 보여주기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소설은 말하기 방식, 보여주기 방식을 다 사용을 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희곡은 보여주기 방식으로만 제시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로 사건을 전개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구성은 소설이랑 조금 달라. 우리 소설의 5개의 단계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처음 똑같아. 발단이 있어. 그 다음에 전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원래는 여러분 우리 그 소설 같은 경우는 세 번째가 위기인데 위기가 최고조에 해당하는 거야 얘들아. 위기 최고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최고조가 중간에 들어갈 거야. 딱 절정이 가운데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하강 단계, 위기가 이제 조금씩 해소되는 단계, 그리고 이제 마무리, 대단원
이렇게 해서 5개의 단계라서 이 5개의 단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 절정이 제일 높다고 했잖아요. 최고조가 된다고. 얘는 이렇게 최고조, 얘가 제일 낮아질 거라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사건 전개가 이렇게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소설이랑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참고로 여러분 우리 지금 뭘 배울 거냐면 여러분 결혼을 배우잖아. 근데 결혼은 특이하게 교과서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냐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하강, 대단원 다 있어요. 특이하게 위기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여러분 발단, 전개, 여러분 위기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절정, 그 다음에 하강하고 대단원이 함께 있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분 이제 희곡이라서 희곡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 저 5개 구성 단계에서 조금 소설이랑 비슷하게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글은 어떤 단위를 가지고 있냐면 막과 장으로 구성이 돼요. 막이랑 장으로. 그러면 1막 안에 1장, 2장, 3장, 4장 있고 2막 안에 1장, 2장, 3장, 4장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결혼 같은 경우는 막과 장을 따로 막 엄밀하게 구분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막과 장으로 구성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하나만 더 쓸 거야. 자, 여러분 8번째 뭘 정리를 해야 되냐면 원래 희곡은 여러분 절대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사람하고 관객하고 여러분 소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러분 무대 공연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서양 연극이랑 다르게 이 작품은 특이하게 이 관객이랑 소통을 한단 말이야. 이게 이 작품의 실험극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원래 희곡은 그럼 여러분 경계가 있으면 되는데 경계가 없어야 돼.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무대 경계가 뚜렷해. 자 이게 뚜렷하다라는 건 관객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대 경계가 뚜렷하고 관객과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무대를 우리 무슨 무대라고 하냐면 닫힌 무대라고 해. 닫혀져 있다. 이렇게. 무대라고 한다. 자, 그러면 희곡의 특징 정리했지? 그러면 여러분 옆에 조금 칸 옆에 이렇게 비어있는 곳 있을 거야. 거기다가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맨 아래다가 정리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우리 희곡의 3요소를 한번 정리할게. 자, 희곡은 여러분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 뭘로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첫 번째, 제일 먼저 시작하는 해설 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서는 해설 단계가 지금 없어. 그래서 해설 단계가 여러분 발단이 지금 중량 이렇게 앞에 전략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해설 부분은 없지만 배경 소개하고 인물 소개하고 사건을 소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시문이라고도 하고 지문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지시문과 지문은 여러분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고 무대를 설명해 주기도 해. 대부분 뭘로 표현하지 얘들아? 얘네들은 관로로, 그치? 관로로 여러분 손을 들며 아니면 여러분 웃으며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대사가 있는데 대사가 있어요. 자, 이 대사는 다시 3가지로 구분을 해요. 여러분 대사 첫 번째 2사람 이상이 말을 주고받을 거야. 그걸 우리는 대화라고 불러요. 대화. 자, 근데 혼자 얘기할 건데 근데 여러분 원래 소통을 하면 안 되지만 여기 관객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관객한테 막 말을 해. 근데 관객이 얘들아 대답을 하면 안 돼. 그냥 이런 관객한테 그냥 자기가 속마음을 막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 혼자 얘기하는데 관객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방백. 자, 근데 진짜 등장인물한테도 관객한테도 아무한테도 안 들린다고 가정하고 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걸 독백. 그렇지. 그래서 이걸 대사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작품은 여러분 지금 방백을 되게 두드러지게 잘 쓰고 있어서 요거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방백을 구분해야 돼. 이 작품은.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희곡의 특징 쭉 정리했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 우리 시나리오 특징도 한번, 이거는 희곡이랑 비교만 하려고 선생님 제가 써놨거든. 그냥 정리만 할게 얘들아. 자, 여러분 시나리오도 여러분 시간적, 공간적 등장인물의 수가 옛날에는 엄청 제약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촬영 기법이 너무 좋아져서 여러분 시간, 공간,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영화들 보면 중국 영화는 여러분 진짜 CG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동원을 해. 그래서 엑스트라가 얘들아 10,000명씩 등장해. 그럼 인물수 얘들은 상관없어. 자, 그럼 공간 막 전환해도 되지. 왜냐면 장면 전환이 너무 쉬우니까. 편집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서술자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누구의 공통점이야? 희곡의 공통점이야. 그치? 희곡과 공통점에 해당하고. 자, 등장인물의 대사랑 행동으로 제시를 해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희곡과 뭐가 돼야 돼 얘들아? 공통점이 되는 거지. 그치? 여러분 희곡과 공통점, 차이점 구분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구성 단위가 얘는 씬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씬이어서 여러분 이렇게 S하고 샵 표시되어 있거든. 이게 장면 번호라고 해. 그러면 이 장면 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들아 요거는 희곡은 막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다르지. 얘는 씬으로 구성된 거니까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우리 여러분 시나리오의 4요소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시나리오의 4요소는 첫 번째 여러분 이 장면 번호예요. 장면이 필요해요. 씬. 장면 번호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희곡이랑 똑같이 해설이 여러분 2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똑같이 지시문, 네 번째 대사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만 여러분 저 씬이라고 하는 장면 번호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희곡은 사실 촬영 기법이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대로 연기를 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나리오는 촬영 기법들이 있어. 그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좀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우선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여러분 우리 넘어가서 앞으로 가서 여러분 결혼 본문들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4쪽. 자, 보자. 여러분 희곡이라고 하는 애는 아까 여러분 우리 발단, 전개, 절정, 그 다음에 하강대단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앞부분 줄거리 여러분 교과서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 바로 발단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발단 부분이야. 자, 남자가 등장해서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을 한다. 이야기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찢어서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터리이다.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린다. 자, 근데 여러분 자, 뭘로 보이도록 여러분 이걸 빌리냐면 부자로 보이려고 이걸 빌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로 보이려고 하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기를 쳐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얘들아 부자로 보여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얘들아 결혼의 조건을 여러분 이 인간의 내면을 보는 거야 아니면 외적 조건을 보는 거야? 외적 조건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정리할게. 결혼의 조건을 여러분 인간의 어떤 외적 조건을 내면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이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결혼의 조건, 여러분 결혼은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일이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얘들아 우리 돈, 이런 부자로 보이는 거 이런 걸 넣는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사고관이 지금 반영이 된 거냐면 물질 만능주의.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책은 여러분 이야기책을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읽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그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정해진 시간이 붙어있다고 했지? 그럼 이 정해진 시간 빌린 물건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자, 이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서 맞선을 보기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이야기책 속에 나오는 사기꾼이 곧 여러분 누구가 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남자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러분 이 남자가 이야기책의 사기꾼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책의 기능이 나오겠네. 이야기책은 남자랑 이 이야기책 속에 나오는 사기꾼이랑 동일 인물이고 이 남자도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남자는 낯선에서 만난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여러분 자, 맞선에서 만났다는 건 여러분 처음 만난 거잖아. 첫 만남인데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했대. 그러니까 이 여자를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랑을 한 거야. 조건을 본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때 처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진심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하이는 중간중간에 등장해서 남자를 물건을 계속 빼앗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옆에 이야기책, 빌린 물건 쭉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이야기책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이야기책 속의 인물과 극중 인물이 어떤 관계인지 계속 여러분 독자에게 호기심, 궁금증 이걸 유발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용 끝까지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여러분 내 책 내용이 사기꾼이라고 했고 결혼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 남자가 어떻게 될지 암시. 그치, 미리 암시해주는 복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복선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빌린 물건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이런 빌린 물건은 사기꾼이 빌린 물건에는 여러분 아까 뭐가 있다고 했지 얘들아? 시간 제약. 그렇지. 여러분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냐면 주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갈등을 만들기도 해. 왜냐면 남자랑 하인이랑 계속 싸울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갈등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 갈등 과정에서 주제가 형성된다. 시간 제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 그러면 여러분 자 지금 여기서는 이 하인이 회중 시계를 들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제 앞부분이랑 이런 중간에 생략된 부분에 회중 시계를 계속 이 하인이 하는 일 없어. 하인은 계속 무대 위에서 시계만 봐. 시계 보고 시계가 땅 되면 가서 물건 빼앗아 와. 다시 시계만 계속 봐. 물건 빼앗아 오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들이 생략된 부분을 보기로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회중 시계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빌린 물건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남자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냐면 아까 부자로 보이게 만들었잖아. 그럼 부자로 보이게 한다는 건 경제력을 갖춘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이 여자를 설득할 거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앞부분에 여러분 제시되고 있는 이야기책이나 빌린 물건들은 모두 다 암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인이 있어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 하인의 역할도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하인은 남자가 빌린 물건을 뭐 해가냐면 다시 가져가는 사람이잖아. 다시 가져간다는 걸 회수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난폭한 행동으로 남자와 당연히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지. 자, 근데 여러분 이 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선생님이 얘들아 대사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 오로지 시계만 보고 물건만 빼앗는 행동으로만, 그렇지, 행동으로만 작품에 얘들아 이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사람이야. 여러분 긴장감이라는 건 갈등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아까 선생님 계속 시계 보고 빼앗고 시계 보고 빼앗고 시계 보고 빼앗고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걸 기계적 역할이라고 해. 왜냐면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기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 아니죠? 주인공 아닌 인물을 보조적 인물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계적이 얘들아 무슨 행위를 하는 거라고? 반복행위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반복행위를 하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렇게 정리해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발단에 대한 내용이랑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들을 쭉 정리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전개 부분을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그러면 여러분 이 1번 부분이 여러분 이제 사건이 이제 시작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왜들 그러시죠? 왜냐면 남자하고 하인하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자, 남자는 씩씩거리면서 여러분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다라는 건 봐봐. 왜 씩씩대? 뺏기니까 분해가지고. 그치? 근데 얘들아 왜 웃어?
여자한테는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 지시문에서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남자는 여러분 지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야. 여자한테는 잘 보이고 싶은데 하인한테는 막 빼앗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시문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이중적인 지금 면모를 행동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여자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뭐 놀랄 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 물건이 내 목에서 떠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남자가 점점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지만 소유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요. 뭐 하냐면 자기가 소유한 건 자기 게 아니라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겸연쩍은 듯이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아유 그건 그렇고 당신 어머니 퍽 재미난 분이시군요. 여러분 계속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물어볼 거야. 이거는 여자의 관심을 계속 돌리고 싶어. 왜? 아직은 여러분 자신이 얘들아 사기꾼이라고 하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자,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지키셨다는 어머니 어떤 분이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의 성품은 너그러우신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한번 맞선을 맞잖아요. 처음 만난 사이잖아요. 처음 만났으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통성명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름부터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자고 여자는 이름을 밝히는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잖아. 이름을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소개팅 한번 해보세요. 소개팅하고 미팅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뭐 좋아하세요? 왜냐면 어색하니까 뭐 좋아하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겠죠. 뭐 요즘 뭐 영화 뭐 봐요? 아니면 취미가 뭐예요? 집은 어디 사?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남자는 누구에 대해서 물어봐? 엄마부터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이게 정확한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 진정한 인간관계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건 여러분 진정한 인간관계가 얘들아 이 형성하는 데는 조금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남자가 거기에 이거 이제 동화되기 시작할 거거든. 그러면서 이 둘이 진정하게 사랑에 빠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여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넥타이를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왜 빼앗기셨죠? 옆에 와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하인을 훔쳐보며 그것도 난폭하게 그렇죠.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게 난 관심이 없어요. 당신 어머니의 성품이 계속 너그러우신지. 여러분 이거 똑같은 말 계속 되풀이하죠. 그거는 여러분 계속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다. 하지만 여자는 입을 다물어버린다.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되돌려받기 어렵진 않습니다. 하인에게 여보 가지고 와. 이러면 하인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 얘들아? 센 척하죠. 강한 척해요. 그런데 묵묵부다의 하인 까치발을 딛고 서서 그 사람의 뒤에 속삭인다. 근데 여러분 이 속삭인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여러분 여자가 들린다고 가정할까 안 들린다고 가정할까? 안 들린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 여봐 가져오고 5분만 더 빌려주게. 여러분 여자 앞에서는 계속 센 척을 했는데 막상 여러분 하인 앞에서는 비굴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 선생님 옆에 정리해놓은 거 보면 여러분 여자 앞에서는 강한 척 근데 여러분 하인 앞에서는 비굴한 척. 그러면 여러분 이 남자는 이중적인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중적인 면모는 앞부분에서도 나타났어.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하인은 대답이 없다. 여러분 하인은 왜 대답이 없을까? 기계적인 행동만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답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5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나. 반응이 없다. 그래 좋아 좋다고 뭐 레와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죠 여자한테. 그러면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가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관객을 무대에 뭐 하게 만드냐면 참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원래 여러분 희곡은 관객을 무대에 참여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근데 여러분 참여를 시키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실험극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기존의 서양 연극이랑은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적인 기법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물론 그래요. 속상하다는 듯이 저 인정상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거는 이 여자한테 들린다고 생각을 할까 얘들아? 여자한테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관객한테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관객한테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방백이라고 해. 맞아. 그러면 여러분 자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관객에게 한 말로 여자에게 한 말과는 달라요. 자, 그리고 여자에겐 들리지 않는 방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8번 문단은 18번 문단은 계속 방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 근데 지는 돈도 없는 주제. 그치? 그러면 여러분 계속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센 척해. 하인이라고 무시하고 센 척하는 거야. 좀 속이 좀 상하지만 그야 뭐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나 말해보나 말하겠고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저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멋있는 무늬 5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5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겠습니까?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려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관객들이 얘들아 넥타이를 아무도 안 메고 오면 진짜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완전 실험극의 정신을 가지고서 무대에 올리는 거야. 자 그러면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 소중히 여기겠다는 거야. 이러면 빌리는 동안 당연히 소중히 열리잖아요. 내가 누구 친구한테 뭐 물건을 빌리면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되돌려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예인 거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에 소유의 본질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는 빌린 동안은 이런 무조건 소중하게 대한다. 그리고 소유한 것도 뭐다? 빌린 걸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작품이랑 연결해서 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 되면 여러분 외부 지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남녀고는 외부 지문이 좀 덜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가끔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을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기도 하냐면 이렇게 결혼에서는 참아설. 여러분 참아설이라고 하는 수필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을 빌린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말을 빌리는 수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빌린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봐봐. 내 말을 타고 다닐 때는 그냥 막 타고 다녀. 그래서 실수를 해. 왜냐면 내 거니까 막대하는 거야. 근데 남한테 빌린 말을 탈 때는 이 말이 상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타니까 내가 사고 날 일도 없고 조심조심하니까 내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릴 때 얘들아 빌린 물건을 소중하게 대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뭐 하자고 보는 거냐면 소중하게 대하자 이런 내용이거든. 주제가 똑같아서 가끔 나오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얘는 주제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작품이 있어. 자,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죠? 당신도 누구에게 빌려온 걸 수도 있지.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빌려왔다라는 건 진짜 빌려오든 안 빌려오든 소유한 것은 모두 다 얘들아 빌린 것이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제로 빌렸든 안 빌렸든 이건 빌린 거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만들고 있다.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 급한 걸음으로. 여러분 왜 급한 걸음으로 여자한테 돌아와요? 시간 제약이 있어요. 맞아 5분의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5분이라고 하는 시간 즉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빌린 물건은 여러분 시간 제약이 언젠간 있는 거구나. 그럼 내가 얘들아 뭘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은 시간이 언젠가는 정해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관객을 무대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무대에 참여하면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얘들아 경계가 딱 이 뚜렷한 여러분 무대를 무슨 무대라고 했어 얘들아? 닫힌 무대라고 했거든.
그럼 이런 경계가 없으면 무슨 무대라고 하면 될까? 열린 무대라고 해. 맞아. 열린 무대의 기능을 갖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관객의 얘들아, 관객이 저 사람이 나 넥타이를 빌려가잖아. 그럼 저고리는 혹시 나한테 빌려갈 건가? 아니면 여러분 신발은 나한테 빌려갈 건가? 사람들이 뭐 할까 얘들아? 몰입하고 얘들아 집중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여기는 이제 몰입이라고 쓸게요. 몰입을 강화를 시킨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관객들도 계속 보다 보면 저 사람이 물건 빌려갔어. 이 사람도 물건을 빌려갔어. 아, 빌려가면 당연히 소중하게 대하고 빌려갔으니까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돌려받아야 되네. 이런 여러분 계속 주제 의식을 독자들이 계속 관객들이 더 실감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대에 참여하는 기능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정리할 거야. 여기 계속 지금 봐도 여러분 남자의 이름, 여자의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작품은 뭘 쓰고 있냐면 여러분 주인공들의 이름을 익명성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익명성으로 제시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두 가지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우선 여러분 이제 드라마들을 보면 여러분 이 드라마에는 다 주인공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혹시 여러분 폭삭소가수다 다 봤어요? 여러분 안 봤어요? 거기 얘들아 박보검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박보검의 이름이 거기서 관식이야. 제주도에 얘들아 50년대에 태어난 여러분 그 관식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 뭔가 얘들아 관식은 허브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제주도 어딘가에는 그 관식이가 있을 거고 관식이랑 비슷한 사람이 어디선가 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줘.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있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없는 걸 알면서도 기대하게 하면서 보게 돼. 근데 여기는 인물들의 이름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관객들에게 이 사람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야. 관식이와 애순이의 사랑 이야기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관객들에게도 내가 저 여잔가? 내가 저 남잔가? 나는 저 여자처럼 행동하는 건 아닌가? 나는 저 남자처럼 행동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얘들아 주제를 더 빠져들게 만드는 효과를 갖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관객들에게 여러분 특정 인물이 관객들에게 특정 인물의 여러분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에게 주제 의식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관객들이 얘들아 그 특정 인물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의식을 계속 확대시키면서 나는 내 엄마는 아니면 내 친구는 같이 가는 내 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보편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성의 이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보편성의 인식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보편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게 익명성의 기능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20번을 한번 가볼게요. 어때요 이제? 당신 멋진 분이세요. 이러면 잡아. 이러면 여자가 왜 당신이 멋지다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뭘 하고 왔습니까? 넥타이를 하고 오니까. 넥타이를 하고 오니까 뭔가 얘들아 부자처럼 또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도 지금 남자의 무슨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외적 조건만 보는 거야. 맞아. 여러분 처음에 여자 여긴 안 나오지만 발단 부분에 여자가 이 남자가 부자인 거 보고 저택을 보고 막 완전 사랑에 빠지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도 외적인 조건을 보고서 맞선을 보러 나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남자가 웃으면서 멀려 아니요 정말 그래요. 넥타이를 빌려준 남생 관객에게 향해서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여자에게 그건 그렇고요. 우리 하다만 이야기. 여러분 하다만 이야기가 뭐였지 얘들아? 엄마 이야기. 그치? 여자의 어머니 이야기. 그것 좀 계속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얘들아. 왜냐면 이 여자한테 궁금한 게 아니잖아.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죠 우리?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입니다.
한숨을 쉬고 제 자신에 대해서는 아직도 멀었군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의도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여자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여자의 본질을 지금 알아가지 않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인간의 본질을 찾지 않는 모습을 여자가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남자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8번 한번 갈게. 자, 그렇죠. 나도 당신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만 어머니 다음에 딸 이런 순서는 계속 진행해 봅시다.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 다음 딸이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뭐라고 얘기해? 의무적. 여러분 이 의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뭐가 아니야 얘들아? 진심이 아닌 거지. 그치? 그냥 얘들아 내가 의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야. 당신 어머니 성품은 어떻습니까? 난폭합니까? 상냥합니까?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할 수 이러면 의무적이라고 하는 건 계속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는 거야. 잠시 생각하더니 난폭에다가 상냥을 겸하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이 여자의 엄마가 나중에 결혼할 때 뭐가 심할 거라는 걸 보여주면 반대가 심할 거다라는 걸 미리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 말 손에 얻더니 아이고 왜 그러시죠? 별건 아닙니다. 벽에 부딪혔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어려워서요. 이러면 왜 벽에 부딪혔다고 하냐면 자기가 사기를 쳐야 되는데 엄마가 난폭하다고 하면 결혼 좀 쉽지 않겠다. 사기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하긴 당신이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죠. 첫눈에 반한 사람도 결혼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도 당신 어머니에게 이야기로 머물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남자도 이제 인식을 해요. 우리가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용기를 내셔야 해요. 힘 좀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런 말 하시면 놀래하겠지만 여자가 얘들아 화제를 갑자기 전환을 딱 시켜버리네. 말해봐요 뭐든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이야기,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어. 그러면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는 효과가 생겨. 그럼 아까는 여러분 솔직하고 진솔하지 않았는데 형식적이고 의례적이었는데 지금은 솔직하고 진솔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가 얘들아 전환 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태어난다는 건 갑자기죠.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이렇게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덤이에요. 덤. 그럼 여러분 덤에다가는 1번 표시를 할 거야. 자, 여러분 1번 표시를 하면 옆에 선생님이 얘들아 덤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 부분 혹시 보이니? 덤의 의미에서 1번에 여자의 별명이거든요. 그러면 여자의 별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덤이야. 덤? 네, 조금 더 얹어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좀 더 주는 거 번호 2번 맥이고 여러분 덤의 의미에서 2번을 보면 조금 더 얹어주는 거 더 주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사전적 의미죠. 덤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 제가 아버지 사랑을 주고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아버지는 덤이 태어나자마자 달아나셨대요. 이때 여러분 덤은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여자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건 3번 표시하고 여러분 3번 여자가 자기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 별명이 아니라 여자를 대신 나타내주는 여러분 우리 약간 대명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잠시 빌렸던 거래요. 그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가 사기꾼이래. 그러면 여러분 이 남자랑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그러면 아버지와 남자는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자가 자기 자신을 여러분 계속 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부르는 효과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가 여러분 어떤 관계로 태어나냐면 아빠가 엄마한테 사기쳐서 자기가 태어난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제 엄마가 아빠를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아빠는 엄마한테 사기를 쳐서 결혼을 한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조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비웃는 거야. 자기 스스로 비웃는 거야. 그래서 자조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차갑게 인식한다라고 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남자는 여러분 여자의 얘들아 이런 진솔한 마음이잖아. 왜냐면 자기의 얘들아 이런 뭐라고 하지? 약간 치부를 보여준 거잖아요. 부모님의 치부를.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남자가 힐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랬군요 라고 하면서 공감해 주거든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의 이런 표현에 공감하고 연민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도 여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행동이기도 하고 여자도 남자한테 진심으로 다가가는 행동이기도 한 거야. 자, 그리고 남자에게는 자신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얘들아 무슨 계기를 주냐면 반성. 자기도 얘네 아빠처럼 사기치고 있는데 이 여자한테도 여러분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게 반성의 계기야. 여기서는 반성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지만 서술자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계속 간접적으로 제시된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소유하는 모든 것이 모두 빌린 것이고 그 다음에 덧없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얹어주는 덤 같은 존재라는 거. 그런 사실을 여러분 뭐 해주냐면 여러분 암시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왜냐면 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원래 진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얹어주거나 좀 서비스로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우연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것이 덧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부분 갈게요. 자, 45번.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분에게는 뭔가 덤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리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 그치? 그러면 기능은 여자가 아버지와 동일하게 사기꾼인 이 남자를 미워하지 않을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암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자, 덤. 어머니에겐 안 됐지만 덤이라는 그 점이 재현은 참 좋아요. 왠지 홀가분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신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을 많으셨거든요. 홀로 덤을 키운다는 거. 여러분 이때 덤은 아까 얘기했던 1번, 2번, 3번 중에 뭐에 해당해야 돼? 3번에 해당해. 맞아. 3번에 해당하고 그만둘까요? 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자는 엄마가 난폭하고 엄마가 얘들아 상냥하고 난폭하더라도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그럼 여러분 자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이해를 하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관내분실에서 지민이가 엄마를 이해하는 과정이랑 좀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덤 더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요. 어머니 말 이해해요. 그럼 여러분 자기도 사기꾼이랑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러면 선언을 해버린 거야.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뭘요? 고맙긴요. 사실 이런 덤 이야기 처음인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 덤을 두었죠.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주는 걸 들어줬으니까. 공감을 여러분 봐봐. 공감을 해주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럼 보자. 여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여러분 이 남자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호감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여러분 조건, 겉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어머니 이야기하고 이름도 얘기 안 하고 얘들아 처음 보자마자 돈 보고 와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조건만 보는 거였는데 여기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네, 그냥 불러본 겁니다. 그 목소리는 그저 불러본 게 아닌데요. 저 아닙니다. 여러분 말할 게 있었는데 말을 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남자의 심리는 여러분 망설이고 있는 거죠. 자기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까 말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망설이고 있는 걸 여러분 자 망설이고 여기 하나 더 쓰면 죄책감이라고 사실 봐도 되거든 얘들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러분 심리가 여러분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죠.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 인물의 대사에서 나타나는 거야. 여자가 그냥 불러본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일부러 이렇게 얘기해주고 남자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망설이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기 방식으로. 그렇지. 보여주기 방식은 인물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지.
이게 이렇게 잘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 59번.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서 그걸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돌려주고 그의 눈은 물기가 젖어 있다. 그럼 여러분 남자가 심리가 변했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사귀쳐서 결혼해서 내가 한 목 땡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내 죄책감 같은 거 느껴 안 느껴? 죄책감 안 느껴 얘들아, 그치? 그런데 그 뒤로는 여러분 여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이 여자를 조금씩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미안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화살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아무 마음 없고 무심하고 그냥 죄책감 없었는데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빌린 물건 돌려드립니다. 시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슬퍼지는 건 무슨 까닭일까요? 왜냐면 이 여자를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야. 자, 관객석을 거느리며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다.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서는 여러분 어떤 걸 쓰냐면 관객한테만 들리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방백.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방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는 절대 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음 부분 갈게요. 남자 계속 혼잣말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사실은 근데 이제 관계가 나 당신을 사랑해 이런 건 아니잖아. 이런 부분은 여러분 조금 독백, 그렇지, 독백의 방식도 같이 쓰고 있는 거야. 방백, 독백 같이 쓰고 있다. 여기는 뭘 하고 계세요? 내 재산이 얼마나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왜 그때 이럴 때 이런 걸 생각을 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차라리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이러면 근데 봐봐 여자한테 또 이걸 진심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죄책감은 느끼지만 아직은 진심은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남자가 아직은 진심은 아니다. 진심을 여러분 솔직하게 표현하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를 사랑해. 여자한테 미안하기는 해. 그런데 이런 부분에선 계속 여러분 진심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여자,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이러면 어깨에 기댄다는 건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스킨십을 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남자에 대한 완전 호감의 표시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호감의 표시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행위로 제시하죠. 이게 얘들아 간접적 제시, 보여주기. 여러분 계속 보여주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68번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이제 69번 한번 보자. 하인,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근데 여러분 또 이 하인이 또 다가오면 여러분 이 남자의 물건을 뭐 할 거예요? 뺏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여기에 긴장감이 또 조성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긴장감이 조성이 되면 여러분 뭐가 심화될 거냐면 갈등, 그치? 갈등이 심화되는 걸 예고해주고 있다. 두려워지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 왜냐면 여러분 이 여자를 이제 사랑하면서 너무 잘 보이고만 싶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때 여러분 심리를 만약에 쓰라고 한다면 창피한 거야. 자기가 뭔가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눈을 감아요. 감고 있는 걸요 이미. 난 지금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자가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 여러분 두렵기는 해. 여러분 이 하인이 무섭고 두렵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물질적인 것들보다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사랑을 더 느꼈기 때문이에요. 즉 남자는 이제 여러분 물질이 아니어도 뭔가 얘들아 부유한 거, 일단 돈, 세속적 가치가 아니어도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하인,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을 몽땅 빼앗아간다. 자, 남자, 이젠 자질구레한 여러 것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꾸 행복해집니다. 이러면 이것도 남자가 인식이 많이 변했다는 거 알겠지 얘들아?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놀랄 거 없죠.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물건을 정말 아끼는 물건이 있는데 그 아끼는 물건을 평생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정말 얘들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은 언젠가는 다를 수밖에 없어.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물건을 아무리 깨끗하게 쓴다고 해도 이게 다 소모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냥 여러분 모든 자연에 있는 것들도 다 소멸될 수밖에 없어. 어떤 나무는 이런 가을이 되자 모든 이파리를 땅에게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엽이 지는 거죠. 그리고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멸이 되는 거예요. 자, 더 한 마리의 고양이를 길러봤는데 고양이는 늙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대요. 이러면 죽어서 소멸을 해도 이러면 괜찮아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덤덤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진실한 걸 알았다는 건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거리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자, 진실을 알았다는 거. 그게 바로 저의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나무하고 지금 고양이는 여러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옆에 정리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여러분 소유한 것이 사라지는 예시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 이 예시를 왜 제시했냐면 남자가 이제 드디어 진실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 깨달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당신은 겸손한 게 자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는 남자가 뭐 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호감을 갖냐면 겸손, 그치? 겸손하고 이런 게 부자인데도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들아 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더 당신에겐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있고요 말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봅시다. 어디? 여러분 계속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 알겠죠? 서로의 자랑거리, 서로의 얘들아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간다. 의자 위에는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 얼굴만 찍은 이렇게 큰 사진이 얘들아 나타나. 여러분 여기 왜 큰 사진을 이렇게 큰 사진을 준비를 할까요? 관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큰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장을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이게 소품이거든요, 얘들아. 이런 소품을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 관객들에게도 제시를 해주려고. 자, 근데 여러분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작품은 선생님이 빈칸 안 썼지만 여러분 엄청 여러분 이 무대 소품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되게 조금밖에 안 쓰여요. 그러면 무대 소품 여러분 무대에 쓰이는 어떤 배경들이 최소한으로 제시되어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최소한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배경을 화려하게 얘들아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걸까?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걸까?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맞아요. 인물에게 집중시키는 효과를 얻는 거야. 여러분 막 여러분 뮤지컬 같은 거 보면 뮤지컬도 여러분 되게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만 부르는 여러분 뮤지컬도 있고 조명에다가 배경에다가 막 의상도 화려하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볼거리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뮤지컬에서 이 사람이 연기하고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뮤지컬도 있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하인 시계를 보더니 의자 위에 있던 남자의 모자를 냉큼 채가요. 여러분 이제는 남자가 얘들아 모자를 빼앗겨도 이제 화를 내요 안 내요? 화 안 내죠. 아까 맨 처음에는 씩씩댔잖아. 막 그치? 근데 화도 안 내고 그러면 여러분 원망하거나 초조함을 느낄까 안 느낄까? 안 느껴. 그치? 그 느끼지 않는다에다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돼요. 느끼지 않는다 동그라미. 자, 이번에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아이고 이건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갔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이것 좀 보세요. 뭔데요 그게? 할머니 어머니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죠. 여러분 여자가 자랑하고 싶은 건 대대로 어떤 거? 미인이라는 거. 그치?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남자 사진을 바라본다. 하인이 모자를 가져가다가 멈춰선다. 그의 시선이 아래 움직여서 사진을 들여다본다. 남자는 하인을 밀어낸다. 뭘 봐?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남자는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서 여자에게 세도 봐.
그럼 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여러분 22살이어서 예뻐. 이러면 100번으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100번. 여자 어머니 사진을 얼굴에 이 여자에 갖다 대는 순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늙지 어떻게 돼요? 이게 당신의 얼굴입니다. 몇 살이죠? 45살이에요. 이러면서 얘가 노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야. 약간 중년의 목소리를. 그러면 여성의 목소리는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는 지시문이잖아요. 그쵸? 이런 관로 표시를 해줬으니까 여러분 지시문을 통해서 뭘 제시하는 거냐면 시간의 경과를 여러분 이렇게 여자의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45 중년 부인이시군요. 자, 이럼 106번으로 넘어갈게요. 할머니 사진을 얼굴에 갖다 대주면서 이럴 때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당신의 얼굴입니다. 몇 살이시죠? 푹신 목소리로 70살이 넘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할머니 목소리를 내는 거야. 시간의 경과를 제시하고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남자는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상 위에 올려놓고 재미난 놀이 해봤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사진과 이달 재미난 놀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할게. 자 여러분 사진의 의미는 시간은 여러분 쓸모없이 흘러가는 건 아닌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 무조건 뭐가 남냐면 흔적이 남아. 이렇게 얘들아 시간으로 얘들아 사진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식을 낳아서 흔적을 남기는 거죠. 계속 시간이 흘러간다는 건 아무것도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흔적이 남는다. 자 그리고 여자 할머니랑 여자랑 어머니 할머니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훨씬 더 젊죠. 여자가 훨씬 더 어때요 여러분? 젊으니까 아름답죠. 그러면 여자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자애가 자랑하는 건 여러분 미모였잖아. 아름다움. 근데 이 미모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져. 점점 일단 늙어가는 거야. 그것처럼 현재의 아름다움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유함이 있죠 여러분.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처럼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속적 가치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될 거다? 소멸하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떤 거든 다 사라지는 거네. 내 아름다움도 사라지는 거고 돈도 사라지는 거고 내가 얘들 어떤 나무였을 때 낙엽을 다 사라지게 할 거고 고양이는 생명도 없어지는 거야.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빌린 거든 소유한 거든 언젠가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은 이런 주제의식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여러분 재밌는 놀이를 갈 거야. 자 여러분 재밌는 놀이 113번.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젊음, 아름다움, 외적인 요소들 모두 다 공통점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소멸한다, 변화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소멸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변화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재미있는 놀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내적인 요소든 외적인 요소든 무조건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 즉 여러분 이 남자가 재밌는 놀이를 통해서 여자에게 너도 너의 자랑거리 변하지? 내 자랑거리인 돈도 변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치는 게 사기를 쳐서 내가 이 물건이 사라져도 넌 날 사랑해줘야 돼. 이런 걸 좀 약간 설득하는 말하기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는 시간하고 중요한 부분 줄거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잠깐 쉬는 시간을 하자. 혹시 여러분 저번 주 거 안 먹으세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부분 줄거리는 여러분 이제 여자가에게 청혼을 해. 자 그럼 한번 봐보자. 114번. 자 여러분 114번은 여러분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위기라고 표시를 해 놓았어 얘들아. 그래서 위기라고 쓸게.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봉투에 쪽지를 줬더니 여자에게 건네준다. 나가라가 뭐예요?
네, 주인으로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이건 당신 게 아니었나요?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해?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자에게 자신이 여러분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 그러면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까는 좀 그래도 숨기려고 했잖아요. 사랑을 하더라도 이제는 진심으로 밝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갈등이 어떻게 돼야 돼? 가장 최고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위기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주면 돼. 절정에 가까워지는 거죠. 여자 충격을 받는다. 왜냐면 호감을 갖던 남자가 엄마가 평생 조심하라고 했던 여러분 누구이기 때문이야? 사기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사기꾼이었기 때문이다. 모두 빌린 것뿐이죠. 저 달림도 구름도 하늘바람도 나마저 당신마저도 빌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다 동그란 표시를 해놨는데 이 동그란 표시해놓은 건 여러분 이 남자가 소유에 대한 것이 이 빌린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단순히 여러분 물건만 빌린 게 아니라 모두 빌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달림, 구름, 하늘바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연. 여러분 자연도 빌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나하고 당신 여러분 누구도 빌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 인간도. 그렇지. 어떤 여러분 사람의 관계,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자연까지도 여러분 빌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물건들만 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연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인간 관계도 빌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넓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빈칸에 써주셔야 돼요. 생각을, 인식을 확대하고 확장시키고 있다.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장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서 자기 발에 씻는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런 무대 위에 그 연기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진짜 이런 구두가 이만한 구두를 신고 나와요. 그럼 이 구두는 여러분 좀 관객들에게 잘 보이게 저 멀리 있는 관객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아까 사진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구두를 신어서 뒤에 이제 때릴 건데 그냥 여러분 살짝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때리는 게 더 위협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구두일수록 더 긴장감이나 위협감을 조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긴장감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점 최고조. 그렇지. 고조가 되고 있다. 자, 그 구두발로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결혼해 주십시오. 오직 달리는 당신을 빌린 동안에만 오직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를 빌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빌린 거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니까? 소중하게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동안 당신을 내가 소중하게 대하겠다라고 하는 거. 즉 당신을 여러분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왜냐면 당신을 빌려서 내가 결혼을 하면 당신과 함께 죽을 때까지 생활을 할 거니까 그 죽을 때까지 당신을 소중하게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 남자의 다짐이자 청혼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청혼을 하는데 이 여자가 어쩌면 좋아 싫다고도 안 하고 좋다고도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여자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망설이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여자는 여러분 지금 이 안에서 무슨 갈등을 겪고 있는 거냐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씻는다. 맹세는 어떡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어머니한테 무슨 맹세를 했을까 얘들아? 사기꾼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처럼 절대 사기꾼이랑 결혼하지 않을게요. 이 맹세를 했는데 글쎄 그건 탁상 위에 사진을 쓸어 모아주면서 여자에게 주면서 이걸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면. 왜? 이러면 모든 물건은 다 사라지게 될 거잖아요. 자기에게 사랑밖에 안 남는다면 여자에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사진 석장만 남는데 사진만 남지 여자도 결국은 아름다운 미모가 뭐가 될 거야 얘들아? 늙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남자가 여기서 사진을 제시하는 이유는 여자를 설득하려는 의도거든. 여자에게 어떤 걸 설득하려고 하냐면 내적인 조건들은 모두 다 변한다. 이걸 제시하려고. 그러면 외적인 조건은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자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자를 설득하고 있다.
이해 못할 거예요. 어머니는 슬프고 낙담하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결국은 여러분 여자가 뭘 선택한 거예요? 남자 포기하고 그치? 여러분 엄마의 말, 엄마의 맹세를 선택을 한 거야. 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 나간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 나왔고 이 부분이 이제 갈등 최고죠. 왜냐면 하인하고 여러분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올 거거든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 이때 덤은 누굴 지칭하는 거? 여자를 지칭하는 거. 멈칫 선다. 여자의 얼굴은 아직 남자를 보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뒤돌아서 이렇게 그냥 서기만 한 거야. 근데 잠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여자의 이 심리가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심리가 잘 드러나냐면 남자를 외면해요. 왜? 자기를 속였으니까. 그치? 사기꾼이고 자기를 속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왜 멈칫서냐면 이 여자는 남자의 말을 그래도 좀 듣고 싶은 거거든. 자기를 붙잡는다고 했을 때 붙잡혀주고 싶은 거거든. 멈칫선다는 건 남자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호감이 아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를 원망하면서도 남자에 대한 호감이 있으니까 이 행동 자체가 여러분 여자의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내적 갈등을 여러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여러분 여자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여자가 말을 안 한다는 건 여자는 아직도 망설여. 맞아. 덤으로 내 말을 조금만 더 들어봐요. 여러분 이때 덤으로는 여러분 아까 1, 2, 3번 덤의 1, 2, 3번의 의미 중에 몇 번을 얘기하는 걸까? 2번. 좀 더 추가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2번이라고 하고 조금 더 덧붙여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악의적인 느낌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원망했다면 너는 사기꾼이야 막 이러면서 막 얘가 비난하고 힐난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막 슬퍼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남자에 대한 호감 아직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요. 전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깐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되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의 주제는 소유한 걸 빌려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소유한 건 빌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거는 여러분 이 글의 주제야. 그치? 여러분 주제를 이 남자가 깨달은 걸 하나씩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에게 이건 내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 다 덤으로 빌렸죠. 여러분 이때 덤은 여러분 1번, 2번, 3번 어떤 의미? 2번.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덤 이건 1번, 2번, 3번 중에 여자를 지칭하는 거니까 3번. 자, 눈동자, 코, 입술 어느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 모두 빌린 거예요. 누구는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건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죠?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제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자한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관객에게 계속 말을 건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객의 무대 경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러면 옆에 여러분 이 남자는 소유에 대한 인식을 제시해서 여자를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계속 설득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여자뿐만 아니죠. 여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여러분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관객들한테도. 그치? 그러면 이 부분 선생님 네모 표시해 놓은 이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해 놓은 부분은 여러분 이 남자가 이 관객들에게도 깨달음을 주고 여자에게도 깨달음을 줘서 이 깨달음을 여러분 자기가만 느낀 게 아니고 여자만 느낀 것도 아니고 관객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주제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확장시키고. 그렇지. 확대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계속 여러분 이 주제의식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주제의 대상들 그 주제를 알아야 되는 대상들을 계속 여러분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외면하면서 걸어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여러분 이제 여기가 절정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긴장감이 어떻게 돼야 약간 고조였는데 여기는 최고조.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긴장감이 여기가 최고조.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이러면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는 건 이 폭력이 당연히 두려워. 맞아. 무서워.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1번 갈게요. 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던 관객에게 가서 이러면 관객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참여 계속 유도하고 있죠. 참여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관객에게 주제의식을 환기시켜, 그지?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내 말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이해할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수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거니까 소중하게 되돌려드렸죠.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이러면 이 빌리는 동안이라는 건 당신과 얘들아 뭐 하는 동안에 얘들아 사랑하고 함께하는 동안, 그치? 자, 사랑하고 함께하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이러면 그 시간이라는 건 되돌려주는 시간, 즉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죽음 혹은 이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죽음, 이별의 시간이 되면 그때 공손하게 되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진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증인을 내세우고 있다는 건 관객에게 얘들아 역할을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도 참여시키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자신의 말을 여자에게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내 인생에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 이때 덤은 여자를 지칭하는 거니까 3번이죠. 내 인생의 소중한 덤이라고 했으니까 1, 2, 3번 중에 뭐예요? 2번이거든요. 근데 이때 2번은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존재다? 이제는 소중한 존재고, 그렇지, 나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다. 그러면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나에게 얘들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빌린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당신에게 이렇게 내가 덤이라고 얘기하면서 소중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자에게 다시 한번 청혼한 거거든. 그러면 이때 여러분 남자가 청혼할 때 태도가 변한 걸 알 수 있어. 처음은 신분을 속이고 재물로 여자를 여러분 환심을 사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여러분 이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여러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얘들아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면서 여자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마지막 페이지 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부분이 이제 결말 부분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하남과 대단원이 함께 쓰였다고 보는 거야. 하남, 대단원이 같이 들어가고 있다. 남자 하인의 구두발에 걷어채어서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다급하게 되돌아서 남자를 부축하면서 일으켜 세운다. 이러면 이때 이 심리는 여러분 이제 남자를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의 불쌍함을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영민. 그리고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냐면 남자의 말에서 뭘 느꼈기 때문이야. 진심, 그렇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남자의 얘들아 이 말에 설득당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두발에 차이기 전에. 그래서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이랑 결혼했다던데. 그럼 이 말짱한 사기꾼은 여러분 누굴 얘기하는 거야? 여자의 아버지, 그치? 빨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면 이 둘은 여러분 이제 뭐 앞에 험난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인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15쪽으로 가셔서요 여러분. 자, 여러분 15쪽을 보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주제를 써놓은 거 한번 보시면요. 주제에 뭐라고 써놨냐면 소유의 본질. 소유는 여러분 진짜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린 거다 라고 하는 진실. 그러면 이게 주제 첫 번째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조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외적 조건이 아니라 진심으로서 내적 조건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 주는 거야. 이거는 주제가 두 가지가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대한 선생님이 이제 본문하면서 다 설명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작품은 실험적 기법을 많이 쓴 실험극에 해당해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여러분 실험적 기법에 해당하냐? 첫 번째,
아까 얘들아 무대 장치가 없었다고 했어. 무대 장치도 없고 무대 소품도 그냥 여러분 테이블, 의자, 사진 큰 거 하나, 구두발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는 관객이 그게 인물에 뭐하게 만든다 얘들아? 집중하게 만든다. 몰입하게 만든다. 자, 사건. 주인공이 읽는 이야기책의 내용과 극중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야기책이 여러분 실험극의 기법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관객에게 미리 암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게 암시. 자, 그리고 관객한테 질문하는 방식을 써. 질문하면 여러분 참여를 유도해서 원래 희곡은 여러분 무슨 무대라고 했었지 얘들아? 닫힌 무대. 근데 얘는 지금 무슨 무대가 됐어 얘들아? 열린 무대가 됐거든요. 이게 실험극의 기법. 자, 그리고 소품을 빌리고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실험극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회중시계.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하인이 계속 뭘 보고 있다고? 회중시계를 본다고. 그치? 그 시계를 활용해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하인이 물건을 회수해가는 장면도 일정한 주제의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모두 다 실험적 기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거는 여러분 다 본문에 정리했던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복습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랑 그러면 어느 부분을 가냐면 신체 쪽에 여러분 시나리오 부분이 있어. 여러분 희곡을 시나리오로 바꾼 거야. 자, 이 시나리오 바꿨을 때는 여러분 내용 다 똑같지만 뭐만 보면 되냐면 여러분 여기 사용된 촬영 기법만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우선 제일 먼저 선생님 밑줄 그어놓은 여러분 저 S 샵 이거 여러분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씬.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씬이라고 읽고 얘는 네 글자로 장면 번호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장면 번호가 바뀐다는 건 여러분 장면이 뭐가 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전환돼. 맞아. 이거는 장면 전환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장면 전환을 제시해줘. 그러면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차이점. 왜냐면 희곡은 전환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전환이 쉬운 거죠. 그쵸? 이건 차이점이에요. 자, 그리고 쿵쿵거리는 이펙트. 여러분 이펙트가 효과음. 그러면 여러분 효과음이 있으면 그냥 아까 희곡은 어떻게 했어? 구두를 어떻게 보여줬지 얘들아? 아주 크게 보여줬잖아. 이걸로 긴장감을 유발한다면 얘는 여러분 뭘로 긴장감을 유발하는 거예요? 소리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얘는 청각적인 것으로 여러분 긴장감을 유발을 시키고 있다면 아까 여러분 희곡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보면 희곡은 여러분 큰 구두발은 여기 무슨 이미지를 강조하는 걸까? 시각적인 거. 맞아. 그치? 얘는 시각적인 것을 가지고서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요거 차이점이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 또 밑줄 그어놓은 게 여러분 여기 아랫부분에 중간 부분에 딱 클로즈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클로즈업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어떤 대상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 확대해서. 그렇지. 확대해서 보여줘서 인물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묘사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연기를 할 때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연기해야 될까? 웃을 때 막 미소를 여기까지 지어야 돼 얘들아. 그래야 저 멀리 있는 관객들도 이 사람이 어떻게 연기하고 있는지 보이거든. 그러니까 연극은 여러분 드라마랑 좀 다르게 과장해서 연기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 조금 드라마와 연극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기 또 아래에 조금 더 내려오면 인서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그치? 인서트는 여자랑 남자가 얘들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남자가 아까 여러분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무가 잠깐 이렇게 장면에 삽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인서트라는 건 중간에 여러분 삽입되는 여러분 그런 영상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인서트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중간에 삽입돼 버리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마지막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디졸브. 여러분 얘는 점점 여러분 장면이 사라지고 새로운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디졸브 다음에는 여러분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냐면 여러분 또 다른 장면 전환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시나리오하고 여러분 희곡에 대한 내용 정리 다 했어. 그럼 우리 여러분 저번 주 교재 한번 꺼내볼까 얘들아?
도둑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20쪽. 20쪽 보자, 20쪽. 저번 주가 20쪽. 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소년 수남이는 여러분 얘가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자, 전기용품점에서 일을 한다. 수남이는 부지런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자신에게 친절한 주인 영감님을 잘 따른다. 어느 날 영감님 심부름으로 거래처에서 수급을 하는 중에, 수급이라는 건 돈을 걷는 거, 빌려준 거 돈을 걷는 걸 하면서 세워준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져서, 그럼 여러분 바람에 넘어진 건 자기 실수가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여러분 우연적인 사건이야. 그럼 이 우연적 사건으로 인해 신사의 자동차에 작은 흠짓을 내게 되어서 수남이는 운명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생겨난 거냐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갈등이 시작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는 게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중에 어느 부분이어야 돼? 전개. 전개. 그래서 이 부분이 전개. 그리고 수남이가 얘들아 칭찬받고 수남이는 어디서 왔고 수남이는 어디서 일하고 이런 거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잖아.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은 발단. 그치?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 전개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나온 부분은 뭐가라고 생각하면 되더라? 위기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아니 윤석이 이제 보니 이런 큰일을 치르고 자기 그냥 내표의 신사냐? 이런 악질 녀석 같은 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큰일이라는 건 수남이 자전거가 자신의 차에 뭘 낸 거예요? 흠집을 내버렸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흠집을 내는데 봐보세요. 이게 수남이의 실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수남이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혼을 내고 있는 걸 보면 이 신사는 어떤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구나. 관용이라는 건 용서하는 마음을 얘기를 해.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이걸 알 수 있고, 신사의 표정은 은근히 감돌던 연민이 싹 가시고 점잖게 무표정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수남이의 연민이 사라지고 어떤 모습으로 변했냐면 냉정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앞에 서 있던 운전사인 듯한 남자에게 그럼 여러분 자동차 이러면 이게 아주 옛날을 배경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게 자동차도 갖고 있는 것도 부자인데 누구도 두고 있어 얘들아. 운전사도 따로 두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운전자를 따로 둘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부유한 부자에 해당하는구나. 이 납신사는. 안 되겠네. 이런 약질 깡패 같은 녀석하고 시비에 대봤자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니 자물쇠 하나 마련해서 갖다 주게. 이 녀석 자전거를 잡아놓기로 하세요. 언제든지 5,000원 갖고 와서 찾아가라고. 그리고 5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주전사에게 주는 것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배경이 여러분 거의 60년, 70년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때 5,000원은 진짜 큰 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 쌀 한 가마니가 지금은 쌀 한 가마니가 얘들아 거의 한 여러분 4만 원, 5만 원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쌀 한 가마니가 여러분 1,000원이 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5,000원 엄청 비싼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수나미로는 예기치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자전거를 여러분 뭐 하게 되는 거냐면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거든. 주머니에 10,000원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여러분 이 10,000원은 여러분 누구의 돈이냐면 주인의 돈이야. 그치 여러분? 주인 영감의 수금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이 10,000원을 지킬 생각에 여러분 이 자전거를 빼앗길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던 거야. 수나미가. 자, 그 다음에 이 운전사는 커다란 자물쇠 하나를 사가지고 왔다. 신사는 네 놈을 쳐다보기 싫다는 듯이 수나미를 전혀 상대하지 않고 묵묵히 자전거 바퀴에다가 자물쇠를 채우고 앞에 빌딩을 가리키면서 저기 306호에 있으니까 돈 5,000원 가지고 와. 그러면 열쇠 내줄 테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보았을 때 여러분 신사의 성격은 아 정말 냉정하구나.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도. 그리고 또 인색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거야?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야?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지. 그치? 왜냐면 대사와 행동으로 지시를 했으니까. 자,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수나미는 그 자전거를 마치 검부러기처럼 이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렸다. 이러면 지금 자물쇠가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자전거를 돌릴 수는 없어요. 근데 뭐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들고 튀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들고 뛴 거예요. 자, 정말 이제 하나도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여러분, 자, 신나게 달렸다는 건 무슨 마음이 생긴 거냐면 쾌감. 너무너무 신이 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신나고 쾌감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참았던 오줌을 시원하게 내갈리는 듯한 쾌감까지 느끼게 되었다. 왜냐면 자기를 여러분 이렇게 골려주려고, 자기를 여러분 꾸짖던 이 사람에게 이들 뭐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반항하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 수남은 여러분 이 부분에서 바로 내적 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자전거를 들고 튄 것이. 자, 주인 영감은 자전거를 옆에 끼고 질풍처럼 달려온 놈을 눈에 휘둥그레뜨고 쳐다볼 뿐이다. 왜? 자전거는 타야지 자전거를 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녀석이 왜 자전거를 들고 왔지? 오늘 바람이 세더니만 핏이 조그만 놈이 바람에 날려왔나? 설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내 눈이 어떻게 된 건가? 약간 의아한 눈치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아한 눈치였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실은 서술자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는 있기는 한데 이거는 여러분 누가 판단하는 생각인 거예요? 수나미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서술자가 수나미의 인식, 수나미의 시선으로 지금 인물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이거는 수나미의 시선이 더해지고 있어. 그러면 지금 수나미는 1인칭이야 3인칭이야 얘들아? 1인칭은 나가 들어가야지. 3인칭,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선 3인칭인데 수나미의 심리나 아까 쾌감,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수나미의 시선까지 다 얘기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도 여러분 수나미의 시선에서 딱 초점화자를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무슨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네? 제한적, 그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께서 보충 수업 때 이걸 왜 하셨는지 알 수 있겠다. 왜냐면 제한적 전제 작가 시점이니까 관대분식이랑 똑같은 시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수남의 모습에 여러분 이 주인 영감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너무 놀란 거야. 아니 왜 이놈이 이렇게 옆에 끼고 이걸 갖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여러분 9번째 가세요. 수나미는 너무 숨이 차서 이런 주인 영감의 궁금증을 시원히 풀어주지는 못하고 한동안 허걱대기만 했다. 이봐 말을 해. 무슨 일이야. 니는 꽃이 꼭 영남인데 도둑놈 같다. 이러면 도둑놈 같다라는 말이 이러면 이 진짜 도둑질 한 거잖아요. 왜냐면 5,000원을 안 주고 왔으니까. 그러면 수나미에 뭘 불러일으키는 말이냐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도둑놈꼴이라는 소리가 수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찔렸다. 여러분 이 가시처럼이 뭐야 얘들아? 죄책감. 그러면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시처럼의 원관념이 죄책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수나미는 겨우 숨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을 왜 뛰었는지에 대해서 말했다. 다 듣고 난 주인 영감은 무엇가 그렇게 좋은지 무릎을 치면서 통쾌해야 한다. 잘했다 잘했다. 너는 촌놈인 줄 알았더니 제법이다 제법이다. 왜냐면 주인 영감의 10,000원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켜냈고 주인 영감의 자전거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 자전거 수나미 게 아니라 주인 영감네 집에서 철물점에서 이렇게 배달하면서 타는 자전거거든. 그럼 주인 영감에게 손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나미에게 왜 기분이 좋았냐면 자신에게 손해를 하나도 주지 않은 이 수나미가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이런 칸 좀 작지만 대견스러워하고 있다. 자, 그리고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와 펜치를 가지고 와서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엎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이 수나미의 눈에는 흡사 도둑놈의 두목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두목은 여러분 주인 영감을 얘기하겠죠? 그럼 여기 말하는 도둑놈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 자기가 도둑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인 영감에 대한 평가가 원래는 여러분 지금
부정적인 말로 바뀌었죠. 자, 근데 원래는 여러분, 부정적인 건데 원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어른이었어. 왜냐면 자기를 칭찬해주고 돈도 벌게 해줬거든. 근데 이 행동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인물에 대한 생각이, 수남이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자, 주인 영감님의 얼굴이 누런 똥배신 것조차 지금 깨달은 것 같아서 속이 참 매스끄럽다. 그럼 여러분, 똥은 사실 사람들이 얘들아 다 어떻게 얘들아? 더러워하고 다 기피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 주인 얼굴이 똥배시라는 건 어떻게 하고 생각하는 거야? 더럽고 너무 수치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런 똥배는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주인 영감의 부도덕성. 이걸 똥빛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혹은 비윤리성. 여러분, 수남이도 잘못했어. 왜냐면 여러분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에 상처를 낸 거니까 수남이도 잘못했다고, 그걸 들고 튀었으니까 잘못했지만 수남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잘못을 어른들이 뭘 해줘야 되더라? 바른 길로 그치 이끌어줘야 되거든.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이 어른이 과연 옳은 어른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그 부도덕성과 비윤리성을 똥빛이라고 하는 여러분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여기서 마침내 자물쇠를 깨트렸다. 수남의 심리. 여러분 메스껍다라고 얘기하지? 이게 여러분 혐오감이야. 그러면 주인 영감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식이 완전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침내 자물쇠를 깨트렸다 보다 영감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르더니 자유롭게 된 자전거 바퀴를 시험이라도 하듯이 자전거로 골목을 한 바퀴 빙그르 돌고서는 너도 오늘 참 운 텄다. 여러분 왜 운이 튀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돈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죠?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아서 만약에 수남이가 5,000원을 뺏기고 왔으면 그 5,000원 사실 주인 영감이었다면 누구한테 갚으라고 했을까? 수남이한테 갚으라고 했을 거야. 아마 화도 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수남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수남이 머리를 쓰다듬고 볼과 턱을 두둑한 손으로 귀엽다는 듯이 계속 감쌌다. 주인 영감님이 기분 좋을 때면 수남이에 대한 애정 표시로 항상 그렇게 했는데 수남이도 항상 좋아했어. 왜냐면 수남이가 여러분 아까 앞에서도 되게 착실하고 성실해서 모든 어른들이 다 예뻐해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고향을 떠나갔으니까 그렇게 어른들의 칭찬을 받는 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런데 이 칭찬이 오늘은 기분이 좋지가 않아. 왜냐면 자기 애들아 그 윤리적인 죄책감을 계속 건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싫다. 여러분, 자, 태도가 변했는데요. 좋음에서 싫음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주인 영감님의 이 모습에서 도덕적인 어떤 양심보다는 금전적인 이득을 더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고서 여기서 혐오감과 환멸을 느끼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수남이는 온종일 우울했다. 그러나 자기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 별 차분하게도 생각할 수 없는 바쁜 하루였다. 자, 여러분 이 바쁜 하루였다라고 하는 말에서 주인 영감의 애정 표현에 대해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게 의심하는 걸 회의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애정 표현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회의감 때문에 그럼 과연 내가 한 게 잘한 건가? 아닌가? 잘한 건가? 아닌가? 이러면 뭐 하게 되는 거냐면 내적 갈등을 겪지. 그러면 이 내적 갈등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 가게 문을 닫고 주인 댁에서 날라온 저녁밥을 먹고 비로소 수남이 혼자서의 시간이다. 꿀 같은 시간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책을 펴놓고 영단어를 공부하고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턱을 개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나 오늘은 수남이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 왜냐면 낮의 일로 너무 심란해졌거든. 그러면 심란했다는 건 내적 갈등이 여러분 고조 아니면 해소? 고조, 그치? 이 내적 갈등이 계속 여러분 고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낮에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일까? 옳은 것도 없지만 나쁜 거는 또 뭔가? 아, 자가용이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어린애가 5,000원을 우려먹다니? 아, 이런 간악한 사람이 또 있나? 이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뭐하고 있냐면 합리화를 해요. 그러면 자기 태도에 대해서 합리화도 하지만 성찰도 하지만 뒤에 가서는 여러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빈칸 다 넣었을까 얘들아?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가세요. 자, 이렇게 군단 신사를 골려준 게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이 네 꼴이 꼭 도둑놈 꼴 같다라고 얘기하셨을까?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을까? 내가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나? 자기를 이제 환멸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수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그 공포와 여러분 그 공포와 이를 모를 쾌감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왜 공포감을 느껴 얘들아? 자신의 행동이 도둑질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 쾌감을 느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 어른의 행동에서 자기가 5천원을 내지 못한 그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러면 그 어른의 과한 행위를 여러분 반항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쾌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마음속에 도둑질을 해서 공포감도 생기지만 여러분 어른이 한 과한 행동을 자기가 통쾌하게 복수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니까 그럼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내면에 있는 여러분 부도덕성 때문인 거야. 내가 정말 도둑 같은 짓을 한 건가?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치 참았던 오줌을 내깔길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것 같은 그 상쾌한 해방감. 한 번만 보면 도저히 잊혀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쾌감. 아마 도둑질하면서 나는 죄책감보다 쾌감을 더 느꼈나 보다. 이러니까 자기 반성이 되는 거야. 아, 내가 도둑질하면서 쾌감을 느낀 이런 인간 쓰레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혹시 내 피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는 건 아닌가? 여러분 앞부분 줄거리에 생략된 부분이 뭐냐면 수나미 형 수길이가 도둑질에다가 경찰서에 간 적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형처럼 도둑질을 해서 자기도 경찰서 가는 건 아닌가? 근데 아직 나이가 어때 얘들아? 어려. 중학생밖에 안 되는 애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안에서 공포감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순간 수나미는 방바닥에 송곳이라도 치솟는 것처럼 후다닥 일어나서 안절부터 못하고 좁은 방 안을 막 헤매기 시작을 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좌불안석이라고 하거든? 앉아있지 못하는 상태, 불안한 상태. 그러면 여러분 왜 불안함이 느끼고 있냐면 여러분 왜 겁이 나냐면 자기가 죄책감, 도둑질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자기 형처럼 나쁜 짓을 해서 그걸 쾌감으로 느끼고 있는 건가? 나도 도둑의 피가 흐르고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나미는 결국은 자기가 여기서는 살 수가 없겠다라고 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요. 정직하게 살겠다고. 그러면 수나미는 여러분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자. 이 작품은 여러분 어떤 시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여러분 우리 아까 제한적 전제작가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앞에다가 안 썼으니까 다른 말로 바꿔 써버릴게. 특정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을 해주고 여기서 초점 화자가 바로 수나미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수나미는 어린 아이니까 이런 고민하고 이걸 결국은 해소를 하잖아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러면 여러분 순진한 이 소년의 시선에서 어른들의 부도덕성을 뭐 하느냐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이 작품은 여러분 어떤 성격을 띌 수밖에 없냐면 수나미가 자기가 잘못한 걸 여러분 깨달아가면서 좀 더 나은 어른으로 되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품은 이런 모습 때문에 성장 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갈등 양상을 한번 정리하면 이 갈등은 여러분 그 관내분실처럼 갈등 양상이 두 개야. 여러분 왼쪽 갈등 여러분 누구하고 누구의 갈등이 나타나야 돼? 수남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신사 그치? 그래서 수남하고 신사의 갈등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적 갈등 들어가겠죠? 그럼 내적 갈등은 수나미의 마음에서 나타나는데 자기가 왜 쾌감을 느끼는 것인가? 근데 내가 도덕성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이 도덕적인 윤리와 그
그 다음에 여러분 쾌감에 대한 갈등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어이보도던가는 여러분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 그래도 다음 주에 2주차 거 갖고 오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그 뭐도 나갔어? 얘들아 수필도 하단도 나갔어? 하단 나지 안 나가서 결혼하고 있어? 모의고사 해설에서 3월 모의고사 너네 들어간다고 했지? 알겠어요.